지금 비트코인 상승장 초입인 건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곧 10만 달러를 터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즘의 흐름들이나 현상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부터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총평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쓰나미까지 발생했습니다. 원래 반감기 때 물이 들어오거든요. 예. 4년마다 한 번씩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먼 바다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네.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쓰나미가 저 태평양 건너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바로 그러면 얘기해보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국가 전략적 선택과 국민 복지를 향한 신규 산업이라는 화두가 이제 던져질 것 같습니다. 신규 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I나 전기차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신규 산업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 신규 산업이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왜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유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큐베이터 기간 동안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뭐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신규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산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비트코인 자체는 산업이 아니죠. 비트코인 네. 자체는 하나의 자산인데 네. 비트코인 때문에 발생했던 뭐 블록체인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체를 그러니까 금융기업하고 연결돼서 비트코인이 만들어가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죠. 뭐 블록체인 산업이랄지 CBDC도 뭐 그러면 하는 산업군에 그렇죠. 편입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의 변화의 특징인데요.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화두는 아니에요. 네. 한 7년 전에 블록체인이 화두여서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뭔가를 했다가 다 폐쇄한 상태거든요. 블록체인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 특별하지 않다. 이런 게 어떤 지금 우리의 학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금 다시 일어난 붐은 확실히 가상자산 붐입니다. 그러면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트럼프의 큰 그림이 뭘까? 그러니까 소위 공약을 내세울 때는 가상자산 시장도 좀 도닥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반 들어서는 해리스도 약간 친 가상자산 쪽으로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공약이니까 표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 보면 진짜 트럼프는 뭔가 큰 그림 가지고 가상자산을 좀 진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그림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뭐 100% 트럼프의 생각은 알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잘 모르면서 단지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1,8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1,800만 명 정도? 유권자의 한 5% 정도로 잡던데요. 그래서 표심 때문에 선거 공학적으로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걸린 거니까 그들은 트럼프를 찍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우리가 최근까지도 박빙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발언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게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부채를 해결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뒷단에서 움직이는 거를 모르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다. 네.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이게 근거가 없는 낭설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또 채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 교수님 모신 김에 로직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부 부채를 뭐 가상자산으로 어떻게 뭐 갚는다 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겠다 할지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사들여. 야, 근데 이걸로 어떻게 달러의 부채를 이걸로 갚겠다는 거야? 이게 로직이 이어지질 않아요. 네. 그 구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그 규모하고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21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한테 뺏은 겁니다. 대부분 정부들은 그런 식으로 갔죠. 귀속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여태까지 그런 수사 과정에서 해커라든가 혹은 마약 거래를 하는 사이트에서 압수한 게 대략 4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인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근데 왜 21만 개밖에 안 남았냐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팔았어요. 뭐 하느라고 판 거예요? 그 돈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하나는 또 뭐냐면 그냥 이 비트코인 시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충격을 주려고 팔았던 것 같기도 해요. 10년 전부터 팔았거든요. 예. 남은 게 21만 개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올해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업체한테 5만 개를 압수했어요. 네. 그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5만 개를. 그래서 독일은 힘들어서 팔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말도 있고 뭐 그게 규정이래요. 뭐 그런 이제 규정이라는 때문에. 건 핑계겠죠.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독일 정부가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 5만 개만 나와도 시장 힘들었잖아요. 올해. 이렇게 1억 넘게 올라갔다가 한참 7천만 원대에서 헤맸거든요. 올 초에 피크 찍었다가 떨어진 게 그 영향이 네, 그 영향이 그게 이제 트리거 발화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미국 22만 개가 시장에 나오면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팔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아주 소박한 비축하겠다는 개념의 아주 소박한 버전이고요. 예. 비축하겠다는 것의 아주 야심만만한 버전은 정부 세금을 동원하고 네.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금을 팔아서 네. 비트코인을 사자.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죠. 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라는 분인데 예. 여성분이고 이분은 이런 법안도 만들었어요.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를 구입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금을 팔아서 사자. 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0만 개, 200만 개 돼서 미국 정부가 한 200~300만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가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금의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네. 금의 10배니까 그중에 30~40%를 미국이 갖고 있다면 1, 2차 세계대전 때 금괴금을 보유했던 비율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달러 본위제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둘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류한 거는 그대로 안 파는 건 맞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비트코인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여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여들면 그것을 꼭 정부가 장악하지 않더라도 네. 유사시에는 정부가 통제 가능한 금융기업을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다 통제가 되지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나서 ETF를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모여든 ETF의 근거 자산으로 모여든 비트코인이 100만 개입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그게 200만 개가 넘을 거거든요. 200만 개면은 비트코인 총 유통량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요.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중에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인 것 같은데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커피 사 먹으면서 달러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 내는 게 말이 되냐? 비트코인은 화폐인데 비트코인에 왜 자본이득세를 붙이냐?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에 의하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비트코인을 내가 구입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돈의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우대해서 이런다기보다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겠죠. 네. 그럼 미국의 비트코인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간접 소유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하는 거죠. 간접 소유로 바꾸려면 은행에 수탁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비트코인은 보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보통 비트코이너들도 거래소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ETF를 사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개인 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10년 됐는데요. 한 1년에 한 번씩 갑자기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막 내 비트코인 혹시 누가 가져갔나 해서 막 뒤져요. 그러니까 예. 저같이 이렇게 10년 된 사람도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막 하고 괜찮네 하고 이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원리를 모르시고 그냥 하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인이 본인을 못 믿으니까. 네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업이 대신 사주는 게 ETF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국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사시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가 진짜 좋아하는 세금. 나중에 때가 무르익으면 보유세 명목이나 재산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이해는 갔습니다.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제가 알던 개념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탈중앙화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온전히 다 중앙화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서의 그 존재 목적이라고, 태동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상충됩니다. 아, 그런데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중앙화시킨 다음에 이용하겠다? 그렇죠. 미국의 접근이 훨씬 더 영리한 접근입니다. 아, 그 미국의 접근하고 반대되는 접근이 중국의 접근이에요. 예. 중국은 2017년도에 1월 달에 중국인들이 워낙에 이런 투기적인 상품을 좋아하나 봐요. 네네. 1월 달에 통계인데 위안화로다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비중이 유로하고 달러로 구입하는 비중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99%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중국인들이 99%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거래소를 퇴출시켰습니다. 2021년도는 기억하시겠지만 또 중국에서 붐이 일어나니까 채굴업자들을 전부 다 퇴출시켰어요. 네네. 만약에 2025년도 내년도에 이제 붐이 일어난다면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일관성 있게 보자면 소유 금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소유 금지가 어렵죠. 소유를 금지하려면 국민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실태 파악이 되려면 거래소를 양성화했어야 돼요. 네. 근데 거래소를 죽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갖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유명인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데려다가 막 압박을 하면 제가 토해내겠죠. 그래서 일벌백계 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소유 금지가 안 되죠. 근데 미국은 그러려고 한다는 뜻은 아닌데 나중에 만약에 소유 금지를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다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그러면 다 데이터베이스 남고 그리고 직접 보관하지도 말고 ETF를 통해서 보관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압류는 좀 너무 심하지만 얼마든지 재산세, 보유세를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사실 음성적인 화폐 거래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걸 아예 제도권으로 올린 다음에 이걸 중앙화시켜서 가상자산으로서 화폐 기능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건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정부 부채를 가상자산으로 갚겠다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부채를 갚는다고 표현은 안 했죠. 해결한다 그랬죠. 부채 해결한다. 문제를. 예. 네. 부채를 갚는다는 것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네, 우리는 네. 부채는 갚아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기업이나 가게의 문제고요. 국가는 부채를 갚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특히 미국같이 기축통화국한테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장기채를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해? 네. 그럼 미국이 어떻게 군대를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러지? 결국 미국은 국채를 더 찍어내고 수요가 없으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치솟겠네?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처럼 디폴트로 가겠네? 네. 그러면 달러를 던져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디폴트로 안 가는 건 미국의 유동화 자산이 쌓여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를 원래 갚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으로 가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게 잔뜩 모여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국 외에 일반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수요가 충분하다면 미국에 그것이 쌓여 있다면 미국의 신인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로서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부채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고 글쎄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때 중국 쪽에서 채권을 안 사주다 보니까 이게 또 미국이 휘청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 다음을 이제 그러면 가상자산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진짜 정말 그 지금 일어나는 일의 모든 일에 지금 그 기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 국채를 누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국채를 누적하는 게 룰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누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미국의 자산을 사줘야 돼요. 근데 안 사고 그걸로 1대1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을 룰 브레이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자를 낮춰도 미국의 장기채가 만들어내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얼마 전에 벌어졌잖아요. 네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비트코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인들이 쓰는 USDT도 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예. 또 유럽인들이 많이 써요. 유럽인들도 USDT를 씁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한국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무역량의 10%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동대문의 상인들도 이미 그 중국의 보따리 상이나 홍콩 상인들한테 USDT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암호 자산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달러니까 받는 거거든요. 달러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달러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 2, 3년 지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꼭 그걸 무역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 스마트폰으로 세뱃돈을 USDT로 주겠죠. 얘따 달러 하면서 USDT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확산이 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전혀 나쁜 게 아닌 게요. 예. 그 USDT가 지금 테더가 암호화폐 시총 3위입니다. 1위가 네.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테더예요. 예.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편리하니까 커질 거거든요. 예. 이 테더가 이자를 안 주는 달러를 받아가지고 토큰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쌓아놔봐야 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익이 안 남잖아요. 네. 근데 운용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1대1로 갖고는 있어야 돼요. 예. 은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냐면 미국 국채를 비축하는 거죠. 이자 주는 달러. 아. 미국 국채들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차가 터진 거죠. 이거를 미국 공화당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폴 라이언이라고 그 트럼프 1기 때 잠시 하원 의장을 했던 젊은 하원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올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거 탄압하면 안 된다. 그거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하고 달러 문제를 해결한다. 그분은 달러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부채 얘기를 하고 네. 하는 걸 보면 이게 공화당의 어떤 싱크탱크가 네. 스테이블 코인을 스터디하고 끝낸 것 같아요. 아. 판이 바뀌는 거네요, 이건 진짜로. 그렇죠. 이거 와. 대변역입니다. 대변역.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또 가상 자산을 여기다 얹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달러와 채권 지금 흐름처럼 대체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달러니까 전자화된 달러니까 남미나 이런 데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유럽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도 유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로보다는 달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긴 했죠, 실제로. 그래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거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각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만 인지를 했는데 왜 트럼프가 공약을 세우고 이제 이걸로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그 돌아가는 판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더 나아가서 달러 패권의 판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지. 만약에 미국이 지금쯤에서 미국의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학습을 안 하고 비트코인은 스캠이야라는 식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그렇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밀어냈다면 아마도 10년 정도 지나서 비트코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아마 달러를 대체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달러를 부축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를 더 강화하거나 부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의 게임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실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재무당국자한테 불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1945년대 전쟁을 끝나고 시작한 이 시스템이 가장 강조하는 게 국경의 현상 유지거든요. 그 다음에 민족 국가들이 100여 개가 생겨서 지금 190개의 민족 국가들이 있는데 예. 민족 국가들마다 다 자기 나라 돈을 찍어냅니다. 예. 특별한 나라들 빼놓고 예. 그런 나라들이 전부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자국 국민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이 용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서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그 엘리트들은 일단 뭐 본인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 금융 당국자들도 비트코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국한테 불편한 정도라면 중국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활용하지 않고도 중국의 부자들이 한 달에 500억 달러씩 해외로 자본을 유출해요. 네.
중국이 그거를 금지하는데도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 빼낸다거나 예.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통제가 느슨해지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개념에서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미국이 불편한 것보다는 중국한테 너무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궁금한 것들이 꼬리를 물면서 생기는데 혹시 무식한 질문이어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지금 가상자산을 탈중앙화해서 차라리 그냥 제도권을 올려서 중앙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컨트롤을 하고 하겠다라는 건 오케이 이해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던 중에 각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제도권으로 와서 미국이 가상자산으로 이제 그 화폐 시장이나 금융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할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ETF가 승인될 때까지 예. SEC가 ETF를 거절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외국이 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미국의 연기금이 네. 비트코인을 담았을 경우에 예. 의도적으로 시장에 던짐으로써 가격을 폭락시켜서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수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더더욱이 영향이 더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엘리트들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19만 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워낙에 비트코인 초기에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막 미덕 같은 데 다니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까지 와서 막 미덕에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잖아요. 3위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6만 1,000개를 갖고 있는데 그래요. 중국인 겁니다. 중국인 한 명 거. 그 중국인 한 명이 자기 물주의 비트코인을 영국에 가서 파운드화로다가 바꾸다가 걸렸어요. 영국 정부한테. 2017년도인가? 그래서 그 재판이 2020 지금 끝났는데 그 6만 1,000개를 영국 정부가 압류한 거죠. 중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년 전에 이미 중국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여차하면 해외로 빼돌릴 때 비트코인이 너무 그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 비트코인이 중국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지체했던 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생각을 바꾼 거죠. 중국이 비트코인을 너무 밀어내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이 중국의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도 전 세계 그 유명한 거래소들은 다 중국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계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야 동결해야 한다고 동결하냐 그렇지 않죠. 그러겠죠. 네. 오히려 미국 법을 따릅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돌아가는 판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영국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참 중국도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왜 가상자산 얘기가 이렇게 핫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더 궁금한 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시켰을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10만 달러 선을 심리적인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간을 충분히 둔다면 다음번 반감기 때쯤에는 뭐 상당히 오르겠죠. 50만 달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번 반감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9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를 터치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곧 10만 달러를 터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횡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발견했을 때 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년만 더 먼저 발견했으면 10,000원 미만에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의 비트코인을 잔뜩 쥐고 있는 고래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산 가격이 10만 달러예요. 그분들 아직도 안 팔고 계세요? 그들 중에 이제 아직 안 판 분들의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팔기. 이야. 네, 그래서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가 각각 어떤 기준점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도 물량도 상당할 겁니다. 이미 얼마 전에 고래가 갖고 있는 14년 전 지갑에서 네. 2,000개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원래 온체인 데이터는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갑을 쭉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50개씩 딱딱딱 묶여져 있으니까 예.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 매입이 된 건지도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네. 오히려 그만큼 중앙화된 화폐가 없네요. 그러면 투명한 거죠. 네. 투명한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질문을 같은 질문인데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10만 달러대에서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팔 때가 돼 있는데 사실 어떤 자산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냥 평탄하게 평화로운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와 봤더니 우상향 돼 있는 게 아니라 산도 넘고 깊은 골짜기도 갔다가 한번 폭락도 맛보고 했는데 10년 후에 뒤돌아봤더니 그래도 자리는 위에가 있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도 어쨌거나 뭐 10만 달러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뒤돌아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자리가 더 높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제가 이 10년 전부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워낙에 자금 세탁에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없애든가 네. 아니면 비트코인을 제도화하든가. 네. 그러니까 없앨 수 없다면 제도화다 이렇게 갔는데 없앨 수 없었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화해서 간접 소유로 가면서 자금 세탁을 막아보자. 이런 약간 수동적인 어떤 네거티브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네거티브한 접근이 아예 아닙니다. 아예 이거를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 갖고 네. 우리 달러를 다시 살려보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금융의 어떤 그런 지금 여러 문제들을 또 한 번 치료하고 또 50년 가자. 뭐 이런 개념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거든요. 이제 아주 재미있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25년도의 화두가 세 개라고 봅니다. 하나가 트럼프, 하나가 중국, 하나가 애플이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이요. 네. 근데 글쎄요. 지금 갑자기 애플 얘기하는 이유는 아, 가상자산으로 애플의 뭐 물건을 산달지 애플 안에서 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 첫 번째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내년부터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겠죠. 네. 두 번째는 중국이 이번에 소유 금지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해시키의 대표는 계속 중국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선회할 거다. 예. 수용할 거다. 그러면 중국이 수용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겠죠. 중국인들이 워낙 좋아하고. 세 번째는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결제 수단으로서 애플 코인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메타 그 당시 페이스북의 저커버크가 리브라라는 걸 발표했을 때 네. 미국 정계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DM으로 이름 바꿨다가 슬며시 다 팔아버리고 없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미국 기업들 보고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지만 근데 여태까지는 블록체인은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의 눈치도 있었지만 정부가 탄압할까 봐. 그 실제로 페이스북은 탄압을 당했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애플은 한 3년 전나 그 잭 멜러스라고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설득해갖고 그 법정화폐를 만든 그 젊은 분이 있어요. 비트맥시. 예. 그분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뭔가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발표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저한 거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악영향을 끼쳤어요. 푸틴이 비트코인을 막 언급하고 하니까 이 자유세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은 멀리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푸틴을 제어하는 게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사업가들을 뺨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나갖고 이제 우리 비트코인으로 할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뭔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발표하는 분위기였는데 딱 멈췄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이 뭔가 발표했던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멈췄어요. 근데 계획은 있거든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경쟁하고 있는데 예. 이 페이들이 국경을 못 넘어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 카드도 그런데 그 신용카드도 그런데 이게 국경마다 이 환전 문제가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예. 이건 그냥 넘어서 버려야 돼요. 네, 네. 비트코인은 어느 돈에서 어느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코인을 만들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격의 변화는 본인들이 보장해 주면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기업이 가상자산을 한다고 말이 안 되네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쭉쭉 나오면 애플이 뭔가 발표하는 게 내년 먼저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수님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한다면 진짜 혁신이 될 텐데 물론 그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없애기에는 이제 너무 커버렸다는 것도 인정.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건 알겠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샀을 때 화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으면 내가 지금 사는 거랑 1분 뒤에 사는 거랑 이게 달라져 버리면 가치가 이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이건 좀 힘들겠다 싶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장을 해주면 된다라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폰이나 애플폰 안에 예. 가상자산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쓰듯이 씁니다. 네.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격 노출에 노출되겠다. 나는 노출되지 않겠다. 그럼 내가 노출되겠다라고 하면 애플이나 삼성이 아무것도 안 잡아주는 거죠. 네. 노출되면 가격의 하락도 내가 감당하고 상승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내가 노출 안 되겠다고 하면 삼성이나 애플이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르면 삼성이 먹는 거고 네. 떨어지면 삼성이 잃어버리는 게임이 있는 거죠. 했지 언했지와 비슷한 개념이네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파트너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라는 무지막지한 담보물을 갖고 있는 삼성이나 애플이 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 그 변동성에 대해서 해지를 하겠다. 네, 그렇죠. 언했지 하겠다. 네.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이 그걸 해지해 주려면 네. 담보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자기 코인이지만 그 담보 예. 자산은 비트코인하고 미국 국채가 됩니다. 그 또 미국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림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자리 했지 않습니까? 한 자리 할 거라는 모두의 전망들이 있었고 진짜 도지부 장관이 됐어요. 도지부. 네,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의도적이죠. 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규제랄지 이쪽으로는 더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친 비트코인 인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예. 근데 피터 티엘이라고 일론 머스크와 같이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비트코인 추종자거든요. 예. 이 피터 티엘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한테 끌어당겼고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라고 이번에 부통령도 피터 티엘 쪽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피터 티엘, 제이디 벤스, 일론 머스크 기타 등등을 해서 우리가 페이팔 사단, 나쁘게는 페이팔 마피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 페이팔 사단이 인터넷 초기의 결제 시스템이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모르지 않고, 근데 비트코인이 이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하지 못한 걸 하는 어떤 혁신이라고 피터 티엘은 여러 번 말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트럼프 초기 정부 내각에 이런 친비트코인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저는 낙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에 뛰어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도찌를 자꾸 이렇게 이번에도 의도적이잖아요. 그 어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찌가 많이 오르는데 도지코인 태생은 약간 밈적인 부분이 컸었는데 도찌코인은 저희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나타나가지고 막 하신데 본인들 스스로가 착한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도찌코인은 무한 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을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네. 비트코인을 미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느낌이. 네, 네. 그게 도치를 밀 수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크게 오르는데 저는 이런 잡지식이 있어갖고 이번에 트럼프가 되는 쪽이라고 걸었지만 도치코인을 사진 않았네요. 네, 샀으면 비트코인 20, 30% 오르는 동안 도치는 3배 올랐거든요. 네, 네. 억울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자리를 하게 됐고 어떤 정부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공무원 반 감축한다는 소식도 있지만 또 일면으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떻게 손잡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나갈지는 한번 봐야 될 텐데 시간이 점점 다 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이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진짜 글쎄요. 너무 커지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일정 글쎄 되게 무식한 표현입니다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화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알트코인들은 워낙 그 안에서도 종류도 너무 많고 그렇죠. 변동성도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알트코인과 같이 이렇게 여러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도미넌스가 50% 이상, 뭐 60% 육박하기 때문에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비트코인에 좌우돼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알트도 오르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공부하기 싫으시다면 근데 이 세 개 발을 걸쳐놓고 싶다면 비트코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가 봐야 앞으로 뭐 10배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트 시장이 열리면 막 아까 도치코인은 2, 3주 만에 2배 막 3배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막 한 달 만에 1000배 되는 것도 나옵니다. 한 달 만에 1000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 헤매죠.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000배가 아니라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면 이제 몇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심도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비중을 이렇게 하면 막 예. 크게 손해는 안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하죠. 아. 사기성인 코인들이 많고 아, 그리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발행량이 많아요. XRP는 1000억 개, 리플은. 그다음에 무한 발행하는 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한다면 본인이 가격이 언젠간 떨어질 테니까 내가 먼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던져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하면 문제가 되죠. 도치야 뭐 아무리 무한 발행이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오른다 쳐도 다른 것들은 그마저 없으면 가치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상승을 합니다. 시장 전체가 올라오면 비트코인이라는 벤치마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래서 뭔가 아직 자기가 뭐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예. 자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보통은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면 돈 벌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버려가지고 근데 분명히 제가 뭐 중간중간에도 껴드렸습니다만 유의사항은 있을 테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또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유의사항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앞에서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한쪽은 산업으로 보고 한쪽은 소비자 보고 어떤 그 정도쯤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걸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관계 당국이 좀 어떻게 방향성을 갖는 것이 지금으로서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막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 초입인 건 맞습니다. 이것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늘어질 수 있는 상승장인데 예.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똑똑해서 시장을 약간 조정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진 않죠.
그리고 미디어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14만 달러 됐어. 그래서 10만 달러 넘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크게 요동을 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막 팔아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늘 그렇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예. 잘 모르면 비트코인 해야 된다. 알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워낙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조각 투자나 이런 것도 다 허용을 했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기가 많다 보니까 가상자산하고 블록체인을 완전히 분리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나쁜 거 혹은 사기 혹은 투자 보호가 안 되는 거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화두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가상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에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물론 가상자산을 막 정부가 뭐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막 개방적이 되면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 크게 망하는 분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혁신이 일어나지 않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실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너무 글쎄요 색안경이라면 색안경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요. 마지막 제언까지 들어봤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40분이 지나서 아쉽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